조선은 관리에게 청렴을 요구했습니다. 백성의 재산을 탐하지 말고 사사로운 부탁에 흔들리지 않으며 국법에 따라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지켜지려면 먼저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관리와 그 가족이 국가가 정한 녹봉으로 관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품계의 관리는 더 많은 곡식과 옷감을 받았지만 넓은 집과 가족, 가소를 건사하고 관직에 따르는 왕래와 의례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낮은 품계의 관리는 처음부터 받을 몫이 훨씬 적었습니다. 토지나 집안 재산이 없다면 한 해를 버티는 일부터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 녹봉으로 채우지 못한 몫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조선의 녹봉은 오늘날의 월급과 달랐습니다. 관리는 일정한 현금을 매달 받는 것이 아니라 곡식과 옷감 같은 현물, 그리고 저화를 품계에 따라 나누어 받았습니다. 정일품에서 종구품까지 관료의 품계는 18단계로 나뉘었고 지급 기준도 그에 맞춰 구분되었습니다. 세조 12년 이후에는 동반과 서반의 녹파해를 이조와 병조가 나누어 발급했습니다. 관리는 고신과 녹패를 지참해 광흥창에서 녹봉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곡식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관리 자신과 가족이 먹을 식량이었고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며 관직 생활을 이어가는 기반이었습니다. 조선 초 녹봉 지급 방식은 여러 차례 정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해에 2번 나누어 주는 방식이 사용되었지만 세종 21년인 1439년부터는 정월과 4월, 7월과 10월에 지급하는 삼행삭 발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한 번 받은 곡식으로 지나치게 긴 기간을 버티지 않도록 한 해의 지급을 4차례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 규정이 세밀하다고 해서 약속한 몫이 언제나 그대로 전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고에 곡식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거나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녹봉은 감축되거나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에 실린 기준을 모두 합하면 전기일품 관리는 한 해에 여러 종류의 곡물 약 97석과 옷감, 저화를 받았습니다. 종구품의 곡물은 약 12석이었습니다. 여기서 97석을 모두 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중미와 조미, 전미, 콩과 밀처럼 여러 종류의 곡물을 합한 수치였습니다. 고위 관리와 하급 관리의 차이는 컸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 실제 생활의 여유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위 관리는 더 많이 받았지만 부양하는 사람과 관직에 따르는 지출도 많을 수 있었습니다. 하급 관리는 그런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지급량 자체가 적었습니다. 더 큰 차이는 품계표 밖에 있었습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토지가 있는 관리는 녹봉이 줄거나 늦어져도 농업 수입과 지대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경제적 기반이 약한 관리는 국가가 지급하는 몫에 훨씬 더 크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같은 품계에 있어도 한 사람은 녹봉을 생활비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은 그것이 끊기는 순간 빚이나 주변의 도움을 찾아야 했습니다. 16세기에 문신 유이춘이 남긴 미아밀기에는 녹봉을 받는 관료가 가족 경제를 꾸리고 여러 사람과 물품을 주고받은 기록이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관료의 생활이 공식 녹봉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유이춘은 여러 주요 관직을 지낸 문신이었으므로 그의 생활을 토지도 후원 관계도 없던 하급 관리와 그대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의 기록은 관직에 오른 사람의 경제 생활에도 녹봉 밖의 자원과 교환 관계가 함께 작동했음을 보여줍니다. 녹봉이 충분한지는 품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관리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토지와 노비를 가지고 있었는지, 서울에서 지낼 거처가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녹봉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차이는 전쟁 뒤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시작되자 조선의 재정 기반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경작지가 파괴되고 많은 백성이 거주지를 떠났으며 세금을 거둘 토지와 인구도 줄었습니다. 반면 조정은 전쟁을 수행하고 군량을 마련하며 파괴된 지역을 복구해야 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기존 발록이 중단되었고 이를 대신해 산료를 월별로 지급하는 임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인 1601년에는 다시 18과등의 삼행삭 발록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복구되었다고 실제 지급까지 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647년에는 18과등 체계가 12과등으로 바뀌었고 지급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후 1670년과 1701년에도 12과등은 유지되었지만 노객은 다시 감소했습니다. 1721년에는 13과등으로 개편되었고 이후에는 산료 형태의 월봉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전쟁 한 번으로 녹봉제가 곧바로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계속 규정을 고치고 지급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재정난 속에서 약속된 지급량과 실제로 줄 수 있는 양 사이의 간격이 커졌습니다. 관료의 수가 늘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행정 비용이 커지는 동안 재정 기반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면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곡식과 생필품의 가격이 달라지면 같은 양의 녹봉이 가진 생활 가치도 달라졌습니다. 관리가 이전보다 적은 양을 받고 그 적어진 곡식으로 살 수 있는 물품까지 줄어든다면 공식 녹봉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조선이 녹봉을 지급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국가가 관리의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그 대신 관리는 사적 이익을 좇지 않고 공무에 전념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교환은 국가가 약속한 몫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했습니다. 공식 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관리들은 다른 경제적 기반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의 토지와 농업 수입에 의존했고 어떤 사람은 친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관직의 권한 자체를 수입으로 바꾸는 경우였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금품과 부당한 선물은 때때로 인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수령에게 지역의 유력자가 예물을 바치고 소송을 앞둔 사람이 유리한 판단을 기대하며 관리에게 물품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관직을 얻거나 인사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이 권력자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모든 선물이 곧바로 뇌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의례와 담례, 사람 사이에 교환 관습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받은 관리가 그 대가로 공적인 판단을 바꾼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의 표시처럼 보였던 물품이 소송과 인사, 세금과 군역을 움직이는 거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정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부당하게 취한 관리를 장리라 불렀고 그 이름을 장리안에 기록했습니다. 장리안에 오른 사람에게 내려진 불이익은 본인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종 때 실록에는 장리의 자손까지 금고하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한 관리의 뇌물죄가 자손의 관직 진출까지 제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조에는 다른 범죄보다 엄격하게 다뤄졌습니다. 다만 실제 운용에서는 사면의 적용과 장리 자손의 관직 진출을 둘러싼 논쟁도 반복되었습니다. 국가는 공권력을 이용해 재물을 취하는 행위를 개인의 잘못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한 가문의 앞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죄로 다뤘습니다. 그런데도 뇌물과 수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벌이 약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낮고 불안정한 녹봉은 일부 관리에게 생활상의 압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녹봉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패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원칙을 지킨 사람이 있었고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막대한 재산을 모으려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패가 넓게 퍼지려면 압력뿐 아니라 기회가 있어야 했습니다. 권한을 돈으로 바꿀 수 있어야 했고 장부를 바꾼 사실을 숨길 수 있어야 했으며 이익을 나눌 사람과 책임을 떠넘길 대상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조건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지방 행정이었습니다. 지방 수령은 한 고을의 행정과 사법, 군사와 재정을 폭넓게 담당했습니다. 세금을 거두고 소송을 판단하며 군력을 관리하고 구율 업무도 지휘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권한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잘못 사용될 수 있는 지점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거둔 세금보다 적은 양을 장부에 적고 차액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한쪽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 뒤 대가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군역 부담을 줄이거나 명부에서 이름을 빼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수령 혼자 모든 장부와 지역 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호적과 토지대장, 세금 명부와 소송 문서를 실제로 작성하고 관리한 사람은 향리와 아전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집이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세금을 밀렸는지, 오래된 소송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수령은 지역의 오래된 관계를 곧바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수령은 결재 권한을 쥐었고 향리와 아전은 정보를 쥐었습니다. 두 집단이 서로를 견제하면 잘못된 징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서로 이익을 나누면 장부를 고치고 책임을 감추는 일은 훨씬 쉬워졌습니다. 향리가 안정적인 녹봉을 받지 못했던 배경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지방의 토착 세력이었던 향리를 강하게 통제하려 했습니다. 중앙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향리층의 독자적인 세력을 낮추기 위해 여러 규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445년에는 향리의 경제적 기반 가운데 하나였던 음리전 지급도 중단되었습니다. 국가는 향리가 지역의 토지와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별도의 안정적인 복록 없이도 향역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향리가 같은 규모의 토지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향리는 조세와 공물을 거두고 호적을 작성하며 형곡과 소송의 실무를 처리했습니다. 중앙에 사람과 물자를 보내는 업무와 지방 관아의 운영도 맡았습니다. 향리는 향역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지방 관아의 유지비와 수령을 맞이하고 보내는데 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했습니다. 일정한 복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일은 국가가 시켰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비용은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공식 재정에서 나오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마련해야 했습니다. 향리 자신이 가진 토지에서 충당할 수도 있었지만 부족한 몫을 주민에게 돌릴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조선 정의 향리들이 여러 방법으로 향역을 피하려 했던 이유도 이 부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후기로 가면 향리들은 업무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따로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납에 붙는 부가, 부담이나 특정 마을에서 받는 재원이 사실상 관행처럼 굳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청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감시가 약하면 그것은 개인의 이익으로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급여 부족은 부패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향리가 장부를 독점하고 수령과 서로를 감싸며 주민이 계산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가 더해졌기 때문에 수탈이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수령은 임기를 마치면 다른 곳으로 떠났지만 향리와 아전은 지역에 남았습니다. 새 수령은 실무를 아는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전이 수령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그보다 더 많은 곡식과 돈을 주민에게서 거두는 관계도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백성에게 관청은 하나였지만 책임은 여러 사람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수령은 아전이 장부를 잘못 처리했다고 말할 수 있었고
아전은 수령의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누가 처음 숫자를 바꾸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구조는 한두 번의 뇌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지세와 군역, 환곡을 포함한 지방 재정 전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선 후기 3정의 문란은 이런 문제가 여러 지역에서 반복된 결과였습니다. 전정은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과 관련된 제도였습니다. 실제 토지의 상태와 면적이 장부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세금이 붙거나 세금을 내야 할 토지가 빠질 수 있었습니다. 장부에 작은 변화가 한 농가가 내야 할 곡식의 양을 바꾸었습니다. 군정에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군적에 남긴 채 군포를 거두는 백골징포가 나타났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군역 부담을 지우는 황구첨 정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항의할 수 없었고 어린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왜 명부에 올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가족과 이웃이 그 부담을 대신 떠안았습니다. 환정은 본래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돌려받아 백성의 생활을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높은 이자와 추가 부담이 붙으면 구율 제도가 오히려 빚을 늘리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창고에서 곡식을 빼내고도 장부에는 남아있는 것처럼 기록하는 허류도 나타났습니다. 실제 창고는 비어 있는데 문서에는 곡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담당자가 그 장부를 그대로 넘겨받으면 부족한 양의 책임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문서를 만든 사람과 인계받은 사람이 함께 사실을 감추면 누구의 잘못인지 밝히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부족한 곡식은 다시 주민에게서 거두려 했습니다. 행정의 오류와 횡령으로 생긴 손실이 가장 힘없는 사람에게 내려간 것입니다. 이런 수탈은 여러 저항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1811년 평안대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에는 지역 차별과 세도 정치, 탐악에 대한 불만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1862년에는 단성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고 이에 자극받은 진주 농민들도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 봉기했습니다. 진주민란은 이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된 임술민란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진주에서는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에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유계춘 등을 중심으로 봉기했습니다. 홍경래의 난과 임술민란을 하나의 원인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와 지역, 참여 집단과 요구가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탐관오리의 횡포와 불공정한 부담에 대한 분노가 반복해서 드러났다는 점은 공통적이었습니다. 조정은 부패한 관리에게 더 강한 처벌을 내리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영조 초에는 탐관오리를 팽형에 처하자는 논의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 사람을 소태 삶아 처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탐관오리를 대상으로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팽형을 시행했다는 전승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논의와 전승은 부패한 관리에 대한 당시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강한 처벌 하나로 장부의 구조까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수령 한 사람을 교체해도 다음 수령이 같은 재정과 같은 향리 조직, 같은 정보 구조를 물려받는다면 문제는 다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에서 개인의 도덕과 행정의 구조를 함께 다뤘습니다. 1818년 강진 유배 생활 중 완성한 목민심서는 지방 수령에게 막연히 착하게 살라고 권하는 짧은 도덕서가 아니었습니다. 수령이 부임하는 순간부터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까지 해야 할 일을 12편, 72조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율기에서는 수령이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생활을 단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민에서는 백성의 처지를 살피는 일을 통치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전에서는 향리와 아전의 농간을 통제하는 문제를 다뤘고 호전에서는 토지와 세금의 운영을 설명했습니다.
재난과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진황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정약용이 본 지방행정의 문제는 관리한 사람의 욕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령이 장부를 확인하지 않고 아전에게 모든 실무를 맡기면 법은 문서에만 남았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공평하지 않으면 주민은 국가의 명령을 보호가 아니라 수탈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령의 검수함과 함께 실무 통제, 장부 확인, 공평한 조세와 구휼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수령 한 사람만으로 국가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1817년에 쓴 경세유표에서 행정기구와 관직체계, 지방제도, 토지와 조세, 군사와 과거에 이르는 국가 운영 전반의 개혁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경세유표를 단순히 관리의 녹봉을 올리자는 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가 제시한 핵심은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대신 관제와 재정, 토지와 인사 제도를 함께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의 수령이 임기 동안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령이 떠난 뒤에도 주민을 보호하려면 다음 사람이 같은 기준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조선의 문제를 알아본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점은 개혁이 기존의 이해관계를 건드린다는 데 있었습니다. 토지와 세금, 관직과 지방행정을 바꾸면 기존 제도에서 이익을 얻던 세력의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재정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의 보수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관청 운영비를 공적으로 부담하려면 일정한 세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거두는 장부와 환곡의 창고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방 수령 자리가 재산을 모을 기회로 여겨진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3년 수령에 10만 양이라는 표현은 지방 수령으로 몇 해만 지내면 막대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풍자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를 모든 수령이 실제로 10만 양을 벌었다는 통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녹봉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재산 축적과 지방 관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세도 정치가 강해진 시기에는 관직 매매도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을 주고 자리를 얻은 사람은 관직을 공적 책임보다 투자로 볼 가능성이 컸습니다. 먼저 자리를 얻는데 사용한 돈을 회수하고 그 뒤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 했다면 세금과 군역, 재판을 다루는 권한이 그 수단이 되었습니다. 관직을 산 비용은 결국 여러 주민이 내는 곡식과 돈으로 나뉘어 돌아갔습니다. 국가가 관료 조직의 비용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고 일부 관리는 백성을 보호해야 할 권한으로 자신의 비용과 이익을 충당했습니다. 백성은 정해진 세금만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실한 재정과 매관매직, 장부 조작과 감시 실패의 비용까지 함께 부담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은 오랫동안 이어진 현물 중심의 녹봉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10단계로 개편된 품계에 따라 현물이 아닌 화폐를 매달 지급하는 근대적인 월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곡식과 옷감을 창고에서 나누던 방식에서 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옮겨간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급 수단을 바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급여 기준이 명확하더라도 국가가 그 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 지급은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관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관행도 규정 하나로 곧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급여가 충분한지, 실제로 지급되는지, 직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권한을 누가 감시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였습니다. 조선 관리가 녹봉만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시기와 품계, 집안의 토지와 재산, 거주지와 가족 규모에 따라 결과는 달랐습니다. 조선 전기의 일부 관리에게 녹봉은 중요한 생활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야밀기에 나타난 유이춘의 경제 생활에서도 녹봉 밖의 자원과 물품 교환이 함께 작동했습니다.
전쟁과 재정난 이후 지급량이 줄거나 실제 지급이 불안정해지면 하급 관리와 재산이 적은 관료가 받는 압력은 더 커졌습니다. 향리와 아전은 지방 행정의 실무를 맡으면서도 안정적인 복록 없이 관아 운영비와 업무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녹봉이 백성을 수탈한 책임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원칙을 지킨 사람이 있었고 생계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막대한 재산을 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낮은 보수는 압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권한의 집중과 약한 감시, 확인하기 어려운 장부와 결탁 구조는 그 압력을 실제 부패로 바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렴은 개인에게만 요구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관리가 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보수와 직무 비용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장부를 확인하고 권한을 나누며 잘못의 책임을 묻는 장치도 운영해야 했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광흥창에서 관리가 받아간 곡식은 세금을 낸 백성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관리에게는 가족을 먹일 녹봉이었고 백성에게는 한 해 농사에서 내놓은 수확이었습니다. 그 두 삶을 잇는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할 때 녹봉은 국가의 행정을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관료 조직의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감시에도 실패하면 부족한 몫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용은 결국 더 약한 사람의 곡식과 돈에서 채워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